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삼이고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이제 전산학 연구실에 있다가 이제 강화학습 관련한 주제로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신우필 교수님과 이제 장병탁 교수님 공동지도로 이제 이번에 박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이제 같이 좀 공유하고자 하면서 그런 의도로 이제 작성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서 이제 도움이 됐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목차를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셔서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강화학습 관련한 이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응용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느낀 점들을 좀 이제 논의할 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이제 요약하는 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이제 강화학습을 처음 접한 건 2015년 이제 겨울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는 아니고 이제 외부 이제 스터디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강화학습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강화학습을 이제 공부하게 됐던 계기는 이제 그냥 단순히 재밌어서였고, 제 전공에 이걸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어떻게 더 응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게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설정한 이제 두 가지 이제 연구 과제는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에 있는 이제 어떤 단어의 어떤 스테이트 밸류를 이렇게 예측하고 계산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추정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텍스트에서의 어떤 상태를, 그러니까 센텐스라고 치면 텍스트가 이제 센텐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센텐스의 어떤 상태를 이제 예측하거나 이제 분류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두 가지 종류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문제를 정의해야 되니까, 이제 처음에 정의한 건 이제 영화평 리뷰 같은 데서 어떤 단어의 이제 감정가, 이제 센티멘트 폴라리티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이제 문제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약간 제가 이제 예전에 했었던 이제 프로젝트랑 관련이 좀 있는데, 어떤 그 의료 진술문인데 일종의 간호 진술문에서 이제 약물 유해 반응과 관련된 어떤 상태를 이제 예측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로 이제 정리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화학습을 이제 굳이 이런 문제에 도입하는 한 가지 이제 동기는 이제 온라인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온라인 프로세싱을 이제 도입하는데 하나의 이론적인 배경은 이제 우리 언어 처리 과정이 이제 온라인하다는 것과 이제 상당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화학습을 이제 언어 처리에 이제 응용을 하려고 할 때 사실은 단순히 이론적인 레벨이긴 했는데, 예전에도 이제 유명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쟁인데, 이제 스키너라고 하는 역시 강화학습의 이제 굉장히 심리학의 이제 강화학습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심리학자가 버벌 비헤비어라는 어떤 책에서 이제 언어 학습이 이제 자극과 강화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언어학자인 촘스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반박을 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람이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자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자료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날것 상태로 접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래마 같은 걸 이제 습득하기에 자극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고, 또 둘째로 우리가 언어 학습에 있어서 그렇게 보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제가 이제 강화학습을 자녀처리에 적용할 때 있어서 상당히 실제로도 이 두 번째 지적이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제 많이 느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촘스키 생각은 이제 애초에 사람이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모형 혹은 이제 코그니티브 패컬티가 이제 뇌에 기본적으로 이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이걸 이제 일종의 언어의 생득 가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언어를 학습하는 능력이 이미 우리 일종의 브레인 안에 이미 있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랭귀지 패컬티가 어떤 형태냐, 이 문제가 이제 남겨지게 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인지과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강화학습에서 일종의 이제 특성들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앞서 부분은 이제 데이비드 실버 자료에서 제가 이제 받고 나중에 나온 것들은 좀 다른 이제 문서들에서 이제 따온 건데, 일단은, evaluative delayed feedback을 이제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슈퍼바이저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리워드 시그널에 의존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시퀀셜한 그런 이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이제 그런 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퀀셜한 그런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의 행동이 이제 그 뒤에 들어오는 어떤 이제 인풋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샘플링 어프로치를 택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밸류 펑션 같은 것들을 이제 근사적으로 이제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특징은 제가 이제 서튼이 한 얘기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브로드하게 표현하면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 그러니까 따라서 시행 후 오차를 이제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다라는 그런 특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맨 마지막 특징은 제가 생각하기에 누가 저한테 이제 강학습을 한마디로 정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시행과 이제 오차 학습 접근을 통해서 에이전트 이제 행동을 이제 최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강화학습과 이제 언어 처리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느낀 건 언어 처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인크리멘털, 따라서 이제 온라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언어 심리학에서 많은 이제 사전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택틱 프로세싱이 이제 온라인하다는 점은 이제 많이 연구가 됐는데,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읽을 때 이제 통사 구조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걸 이제 딜레이 시키지 않는다는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이제 독해할 때는 일종의 이제 내가 처음에 이제 앞부분에서 예측했던 통사 구조가 다르면 이제 다시 이제 통사 구조를 재분석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실제로 있다는 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제 간단한 예제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제 이 예제 문장을 보면은 이제 the dependent examined라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보면은 이제 examined가 이제 일종의 주동사라고 처음에 해석을 하게 되는데, by the lawyer 하면은 여기서 이게 관계절이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IT 해킹 실험을 해보면은 이 by the lawyer에서 굉장히 이제 픽세이션 타임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신택틱 프로세싱이 이제 온라인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제가 됩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문장을 끝까지 본 다음에 통사 구조를 이제 그때서 구성을 한다면은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할 이제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강화학습 모델이 여기에 좀 잘 적응이 되는 건 이제 강화학습은 항상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런 종류의 적용을 하면은 이제 바이 더 로이어에서 이제 템포럴 디펜스 에러 같은 게 이제 증가하게 되고, 이제 그런 모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인지적 친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멘틱 프로세싱 역시 이제 온라인하다는 게 이제 많이 드러나는데요. 이건 보통 이제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대명사 해소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어떤 이제 더 파일럿 이런 거 주고서 뒤에 나가서 이제 영어 같은 데서 대명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더 파일럿 하고서 앞에서 설명해 놓고서 뒤에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지칭하는 데 있어서 이제 she 같은 걸 이제 여성 대명사 이제 she 같은 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파일럿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의미적으로 이게 남자일 거라는 걸 암묵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she로 이제 지칭을 해버리면은 픽세이션 타임 역시 또 거기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의미 처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인크리멘탈하고 이제 온라인 프로세싱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강화학습과 이제 이제 언어 프로세싱이 이제 그런 이제 유사점도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NLP라고 하는 그런 필드에서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은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프로치가 전통적으로 이제 로보틱스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게임 컨트롤 같은데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런 태스크들하고 이제 보통 자연어처에서 우리가 접하는 예제들이 태스크들이 상당히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POS 태깅, 대명사 해소, 신택틱 파싱, 감정 분석, Q&A, 기계 번역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도학습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들이고,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하기에는 좀 더 생각이만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강화학습을 자연어 처리에 적용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강화학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 어프로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익스플로레이션을 항상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코스트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강화학습에서 적용하고 이제 정의하고 있는 스테이트나 액션 스페이스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그 탐색 코스트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건 필연적으로 이제 트레이닝 타임이 굉장히 이제 길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이 두 번째 건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느낀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리워드가 굉장히 스파스하게 주어지는 태스크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델 프리 어프로치, 그러니까 모형 자유 어프로치를 택할 때 이렇게 리워드가 굉장히 이제 스파스하게 주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학습이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데요. 서튼 그 강화학습 이제 책을 보면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이 실험은 이제 랜덤 워크 실험인데, C에서 이제 상태 C에서 출발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끝나게 되면은, 랜덤으로 이동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리워드를 1을 받고 나머지는 다 0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대부분 이 맨 오른쪽에 그 링크에서 있는 그 상태, 거기서 그 경로를 제외하면 나머지 경로에서는 리워드는 다 0입니다. 그래서 리워드가 다 0으로 다 채워져 있고, 맨 끝에만 이제 1로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식의 구성이 바로 이제 리워드를 스파스하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의 이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끝에 있는 이 그래프는 이제 TD0라고 하는 그런 모델링을 써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서튼은 이제 이런 과제에 대해서 TD 러닝을 잘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상태가 적을 때는 그렇지만 상태가 늘어날 때는 이런 이제 TD0 방식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걸 제가 뒤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TD 러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서튼이 처음으로 창안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강화학습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모델 프리 방식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부스트래핑을 활용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 과제에서 이제 활용한 이제 방식은 이제 MDP는 아니고요. 이제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제 MDP에서 액션 스페이스를 빼면은 이제 MRP라고 해서 이제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상태 그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 모형의 구성 요소를 보면 이제 상태 공간,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매트릭스, 그리고 이제 리워드 펑션, 그리고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가 있습니다. 이제 밸류 펑션을 처음에 이제 정의를 할 때는 맨 처음에 나온 수식처럼 이게 원래 이제 밸류 펑션에 대한 이제 오리지널한 그런 데피니션이고, 두 번째 건 이제 몬테카르로 러닝에서 이제 쓰는 데피니션인데,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몬테카르로 러닝 할 때는 이 항이 먼저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소딕 케이스에서는 항상 이제, 그러니까 몬테카르로 러닝은 항상 에피소딕 케이스에서만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요. 그 반면에 이제 TD 러닝은 이제 여기가 TD 제로일 경우에 이제 항상 이게 앞에 그 다음 상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인크리멘탈하게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TD0는 너무 간단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서튼은 이제 TD 람다 모형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여기서 활용된 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TD0와 이제 몬테카르로 러닝을 이제 하나의 이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제 통합을 해내는 이제 그런 모형을 만드는 거죠. 그걸 이용할 때 있어서 이제 람다라고 하는 이제 트레이스 디케이 파라미터 람다를 도입해서 이제 TD 람다를 이제 0으로 세팅하면 이제 TD 제로가 되고, 람다를 1로 세팅하면은 이제 몬테카르로 러닝이 되도록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엘리저빌리티 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도구를 도입을 했는데, 엘리저빌리티 트레이스는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처음에 어떤 스테이트가 이제 방문이 되면 그 순간에 그 상태에 대한 어떤 일종의 디케이 일종의 이제 트레이스 레이트가 이제 설정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계속 감소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마 곱하기 이제 람다의 그런 이제 웨이트만큼 감소가 되게 되어 있는데, 대신 방문한 횟수가 늘어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트레이스 레이트가 이제 증가하게 할 수 있는데요. 트레이스 웨이트가 증가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제 accumulating trace에서는 이제 누적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제 replacing trace는 항상 이제 일종의 실링 이펙트처럼 항상 1로 최대값이 1이 되도록 이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더치 트레이스에서는 이건 좀 2014년에 발표가 된 트레이스 메소드인데, 이 중간 정도 이렇게 일종의 약간 이제 accumulating trace랑 이제 replacing trace의 이제 한 중간 정도 수준의 이제 웨이트를 주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험에 활용한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근데 책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제 타블라 TD 람다 모형에서 이제 보통 책에는 이제 이 파트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엘리자베트 트레이스 벡터가 굉장히 또 스파스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굉장히 이제 이 이너루프를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고친 거고요. 사소한 트릭이긴 한데 이걸 쓰고 안 쓰고는 굉장히 이제 속도에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블라 TD 람다를 써야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제 아까 나왔던 이제 랜덤 워크 실험에서 이제 19개 상태로 했을 때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이제 서튼의 결과가 여기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람다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가 0에서 0, 1. 그러니까 0이었으면은 이제 TD 제로고 1이면은 이제 몬테카르로 러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람다 파라미터를 이제 중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0.6이 최하로 나와 있는데, 이제 0.6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낮게 중간 정도, 어떤 중간 정도에서 찾는 게 훨씬 더 이제 에스티메이션에 있어서 이제 정확하고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해본 건데요. 그러니까 TD 제로가 확실히 좀 더 성능이 이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이 검은 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TD 람다 모형들이 훨씬 더 이 상태값을 잘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TD 람다 모형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응용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생각한 과정은 이제 영화평에서 이제 단어들의 어떤 감정가 측정에 있어서 이제 TD 람다 모형을 이용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태는 이제 어떤 코퍼스에 있는 이제 보캐블리가 되고요. 이제 리워드는 어떤 한 영화평에 있어서 이제 그 영화평이 이제 긍정적인 영화평이었으면 맨 끝에 가서 이제 리워드를 플러스 1로 받고, 이제 네거티브 텍스트면은 이제 리워드를 이제 마이너스 1로 주게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마치 스파스하게 리워드가 주어지는 경우에 이제 그림 3이 있고, 이제 매 2행마다 이제 리워드가 주어질 수 있다고 치는 이제 세팅 2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을 세팅 1으로, 밑에 있는 그림을 세팅 2로 이제 앞으로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셋은 제가 이제 팽앤의 그 유명한 이제 2004년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고요. 이제 또 다른 이제 스탠포드 센티미터 트리뱅크라고 이제 각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 센티미터 폴라리티를 레이블링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서 이제 이용을 했고요. 맨 마지막은 제가 이제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이제 데이터셋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1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세팅 1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과연 이제 정확히 기본적으로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살펴봤고요. 실험 2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세팅 2를 이용을 해서 이제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 3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과연 사람들이 레이블링한 그런 이제 폴라리티랑 얼마나
값 갖고 다른지를 좀 이벌레이션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실험의 이제 태스크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TD 람다 모형을 이용해서 어떤 단어의 이제 감정가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 에스티메이션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레이블링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직접적으로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이걸 이제 피처 셀렉션 태스크에 이제 응용을 하는 건데요. 이 실험에서는 이제 피처 셀렉션 태스크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감정 분석을 할 때는 전체 단어를 다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워드 피처 셀렉션을 이제 한 5,000개 뭐 10,000개 이렇게 이제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하에서 이제 텐폴드 이제 크로스 바리데이션을 했고요. 이제 파라미터 탐색을 좀 해보려고 이제 러닝 레이트랑 이제 0.1에서 0.5 사이에, 그리고 람다 값은 이제 0.1에서 1.0을 사이에 이제 스텝 사이즈를 0.1로 주고서 탐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조건으로 이제 보통 흔히 많이 쓰이는 다른 이제 피처 셀렉션 메소드를 이제 써봤는데요. 이제 다큐멘트 프리퀀시, 뭐 TF-IDF, 카이스퀘어, 인포메이션 게인 등등을 이제 같이 써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 실험 이제 플롯인데요.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선들은 이제 람다 값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0에서 1까지 해봤는데, 람다를 1로 했을 때가 가장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좋은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서튼의 이제 그 랜덤워크 실험 결과와는 좀 사뭇 다른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람다 1이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이제 몬테카를로 러닝이 사실상 여기서는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방법들하고 이제 성능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나온 건데, 이제 어큐뮬레이션 트레이스를 썼을 때 가장 이제 결과가 좋았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이제 비슷했습니다. 여기서 트루 온라인 TD는 이제 2014년에 나왔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TD 모형의 최신 버전인데, 얘는 이제 성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다른 이제 기존의 이제 머신러닝 어프로치에서 쓰는 이제 피처 셀렉션 메소드 중에서는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이제 성능이 이제 비슷한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험 2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세팅 1이라고 이제 세팅 1과 달리 이제 이 두 번째 세팅을 이제 봤는데요. 그러니까 매번 단어 이행시마다 이제 리워드를 이제 주는 이제 그런 세팅입니다. 근데 이걸 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 그러니까 언어 그 이제 영어품 자료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LSTM 이제 센티멘트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미리 이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클래시파이어가 주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리워드를 이제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떤 한 영화편에서 단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적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클래시파이어가 얘를 보고서 이제 리워드를 줄 수 있게 이제 세팅을 한 거죠. 이것도 이제 10번 정도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제 성능을 레버리지해서 이제 성능을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건 이제 모델 풀이 방식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모델을 상정을 해서 여기 이 경우에서는 이제 어떤 상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나올지를 이제 알려주는 모델이 알려줘야 되고, 리워드도 이제 어떤 상태에서 이 리워드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LSTM 모형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리워드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세팅 2에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세팅 1에서 했을 때하고는 이제 좀 패턴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세팅 1에서는 이제 람다를 1로 잡았을 때가 가장 이제 결과가 좋았는데, 이제 세팅 2에서는 이제 0.7 람다 값을 이제 0.7로 잡았을 때 가장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튼이 보여준 실험 결과랑 상당히 이제 유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른 결과들은 다른 이제 메소드들은 성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 빼버리고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만 가지고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인포메이션 게인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성능이 더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인포메이션 게인이 이제 성능이 상당히
필요해진 이유는, 애초에 이제 이 데이터셋에서 이제 LSTM 클래시파이어와 이제 LSTM 분류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정확하지 않고 이제 기본적으로 85% 정도 이제 정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게인은 상대적으로 이제 성능이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하락을 했지만은 이제 TD 메소드는 상대적으로 이제 로버스트한 그런 이제 예측을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지표적인 비교를 위해서 이제 한 건데요. 세팅은 그냥 처음에 봤었던 이제 세팅 1을 이용을 했고요. 그 스탠퍼드 센티마트 트리뱅크에는 전부 이제 2만 1000개 정도의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비교를 해봤고,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단어들이 다 사람들이 이제 감정가를 직접 매겨보면은 뉴트럴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형용사 뭐 이런 뭐 부사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감정가를 붙이지 나머지는 다 뉴트럴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제 드라마틱한 비교를 위해서 이제 형용사 뭐 이렇게 형용사 비교급 이제 부사 그리고 이제 부사 비교급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떼내서 전부 4,532개 단어를 이제 추출을 한 다음에 이제 걔네들만 가지고서 또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이제 통계적인 비교 모형이 필요한데, 앞에서 봤었던 인포메이션 게인이나 뭐 TF, IDF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나 어떤 해당 워드 피처가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정보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얼마나 폴라리티가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측정하는 매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려고 하면은 이제 다른 메소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베이지 확률을 이용한 그런 연구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베이지 확률을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서 이제 비교 조건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이 결과표는 이와 같은데요. 전체 단어 셋에 대해서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서 이제 TD 메소드가 조금 더 성능이 좋았고요. 좀 더 이제 리듀스된 이제 4,300개의 단어 셋에 대해서 해보니까 이제 양쪽 다 다른 모든 방법들이 다 이제 코릴레이션이 올라갔는데, TD 메소드가 이제 베이즈 어프로치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이건 이제 플러팅을 이제 해본 결과인데요. 베이즈는 좀 이제, 그러니까 케이스가, 베이즈 확률을 구할 때는 이제 케이스가 뭐 이렇게 적었는데 뭐 그게 다 긍정적인 텍스트에 등장하면은 뭐 이렇게 다 1로 나오고 아니면 또 아닌 경우는 다 0으로 나오고 뭐 이런 일반적인 케이스들이 많은데, TD 메소드는 상대적으로 이제 인크리멘탈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좀 더 디퍼런셜하다는 그런 이제 특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레벨링한 그런 이제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플러팅을 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 이와 같고, 이제 각각 다른 메소드들이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플러스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TD 메소드를 이제 피처 셀렉션 태스크에 응용을 해봤는데, 기존의 방법들에 비교해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게 첫 번째 결과고, 조금 더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좀 더 디퍼런셜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TD 메소드 방식이 상당히 이제 인크리멘탈하게 온라인하게 이제 단어들의 이제 프로리티를 에스티메이션하는 그런 이제 부가적인 장점이 또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팅 간의 비교를 좀 요약을 하면은, 세팅 1에서 이제 TD 메소드는 이제 람다 1이었을 때 가장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최고로 나왔고, 세팅 2에서는 이제 람다를 이제 0.7로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팅 2였을 때가 TD 메소드가 좀 더, 다른 이제 피처 셀렉션 메소드에 비교해서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팅 2였을 때, 퍼포먼스가 좀 더 이제 높게 나왔고, 이제 람다 값도 이제 0하고 1 사이에서 취할 때가 가장 이제 성능이 좋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팅 2였을 때 TD 러닝이 이제 서턴이 얘기한 그런 형태의 TD 러닝이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리오르가 굉장히 스파스할 때는 리오르가 굉장히 스파스한 경우에서는 몬테카를로 러닝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TD 러닝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단어가 아니라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프레딕션을 이제 해보는 이제 그런 과제인데요. 이건 이제 의료 데이터라서 이제 아주대학교에 있는 병원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8,316명이 이제 환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절반인 이제 4,158명이 이제 약물 유해 반응을 보인 이제 환자들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이제 보통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이제 간호사들이 그 사람이 입원 시부터 이제 퇴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일종의 관찰 보고 그 문장들을 계속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빨리 하면 이제 적어지고 이제 퇴원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그 이제 강화진 수는 개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환자당 이제 평균 개수는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약 420개였고요. 가장 많이 받은 경우는 이제 1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진술문이 이제 그러니까 템플릿 베이스드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템플릿 형태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이제 에디팅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입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83만 7천 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예제를 보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이제 타임라인 순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문장들이 계속 이제 환자 한 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주어지게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비교 방법도 여러 가지 활용을 해봤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대신 이제 다른 방법도 해서 좀 맥스를 뽑아보려고 이제 그리드 서치처럼 이제 굉장히 파인 튜닝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베이징이랑 이제 SVM 그리고 이제 텍스트 CN은 LSTM 등등을 이제 활용을 했는데 이제 이 딥러닝 메소드에 대해서는 이제 센텐스를 그냥 이제 타입으로 그냥 활용한 경우랑 이제 파라그래프 이제 벡터 모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센텐스 인베딩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한 경우 이제 두 경우를 이제 각각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스테이트를 뭘로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센텐스 인베딩을 시켜서 이제 DQM 같은 걸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센텐스 인베딩이 근데 그럼 정확히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정확히 되는지를 제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다큐멘트 리트리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센텐스 인베딩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뭐 0.3이 안 돼서 이건 좀 이렇게 돼서는 이제 컨버전스를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안적으로 생각한 방법은 어떤 한 센텐스를 이제 일종 이벤트로 이제 매핑을 해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벤트를 굉장히 줄여놓고 접근하면 좀 더 효율적인 러닝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센텐스가 이제 어떤 사건을 지칭하고 있는지를 이제 매핑하는 그런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스테이트를 이제 매핑시키도록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워드는 이제 일단 라이브 하게는 이제 ADR 케이스에서는 끝에 가서 리워드를 1로 주고 아니면은 이제 마이너스 1로 주도록 했는데 따라서 굉장히 이제 스파스한 리워드가 주어지도록 됩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이제 리워드가 이제 스파스해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리워드가 스파스하게 되면은 굉장히 학습이 될 거라고 전혀 기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다른 방법들을 좀 보조적인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얻은 방법이 이제 메모리 베이스드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넌 파라메틱한 그런 어프로치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이닝 이그젬플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걔네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스테이트 밸류를 이제 측정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굉장히 이제 차원이 많을 때 이 차원 저주를 좀 피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강화학습에서 이제 종종 이제 활용이 되는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은데 많이 이제 종종 활용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러면은 메모리 기반에서 뭔가 리워드 펑션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근데 트레이닝 이그젬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좀 도메인 엑스퍼트가 이제 좀 필요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어떤 한 이제 의료 진술문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레이블링을 시켜서 약물 유해 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제 레이블을 이제 T로 이렇게 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분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뭔가 ADR이 발생한 그런 일종의 구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약을 처방을 했는데 뭔가 이제 주관적인 진술 환자가 이제 뭔가 이제 고통이 있다, 통증이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뭐 의사한테 이제
이제 알리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일단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7개의 상태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이제 이렇게 정의가 불가능한, 너무 많기 때문에 정의가 불가능한 상태는 이제 레이블을 0으로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약물을 처방한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트 1로, 그리고 어떤 앱노멀 리액션이 나왔을 때는 이제 스테이트 2로, 그리고 이제 의사한테 어떻게 알리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스테이트 3으로,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진술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과 함께 언급이 되면은 이제 스테이트 레이블 4로, 그리고 이제 1과 2가 같이 등장한 경우, 그래서 약물을 맞았는데 뭐 일종의 통증이나 뭐 어떤 이상 반응을 보였다라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 있으면은 이제 스테이트 4로, 이제 주관적인 진술과 이제 일종의 앱노멀 리액션이 같이 나오면 이제 스테이트 6으로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5하고 6처럼 이제 복합 상태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문장 자체에 이렇게 복합적인 상태가 이제 적용된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한 센텐스를 이제 스테이트먼트로 이제 이벤트로 이제 사상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종의 클래시파이어가 필요한데 여기 저는 일단은 나이브 베이지를 이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단어만 가지고서 이걸 래핑을 시키면 위험하기 때문에 일종의 피처 펑션 같은 걸 이제 미리 고안을 했는데, 뭐 고열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레귤러 익스프레션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떤 환자가 뭐 일종의 37.4도 이상이라서 이제 고열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주관적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제 서브젝티브, 이제 약물 관련한 상태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제 약물 투약 여부에 관련된 어떤 피처 펑션, 그리고 부정형 표현 같은 게 활용이 된 경우를 알려주는 이제 펑션이랑 일종의 이제 ADR 관련 이제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리액티브한 그런 이제 피처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이제 펑션들을 같이 만들고, 거기에 이제 단어들이 유니그램들을 더해서 이제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트레이닝 셋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부 이제 7개의 그런 이제 상태에 대해서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해야 되는데 정확도는 0.7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워드 펑션을 이제 메모리 기반 방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봤는데요. 다음 상태가 이제 2, 3, 4, 5, 6 이런 상태들이 이어지게 되면 리워드를 1로 주고, 아니면은 이제 0으로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스파스니스 문제를 좀 더 우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릭을 쓴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트레이닝하고 이제 발리데이션 테스트 셋을 이제 8대 1대 1로 비율을 이제 만들고요. 조금 이제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봤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세팅은 이제 람다 레이트를 0.1로 주고, 트레이스 데키 레이트를 0.3으로 주고, 디스카운트 팩터를 0.1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값들을 이제 굉장히 낮게 잡은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 약물 유해 반응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타임 페이지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오히려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제가 이제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얻은 이제 이 스테이트 밸류 목록은 이와 같은데요.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스테이트 6일 때가 굉장히 이제 스테이트 밸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그 릴레이티드 때가 제일 낮았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역시 2, 3, 4 스테이트가 상대적으로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이걸 조금 이 트레이닝 페이지를 좀 다시 보려고 이제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스테이트 여기 맨 마지막에 크게 올라가는 게 스테이트 6입니다.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거치 마치 수렴점을 찾아가듯이 이제 올라가는 걸 이제 볼 수 있었고요. 다른 상태들 2, 3, 4, 1, 2, 3, 4는 1, 2, 3, 4, 5는 이제 상태들은 이제 각각 다 굉장히 커플링 돼서 이제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그런 이제 패턴들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스테이트 6은 다른 스테이트와 이제 다른 스테이트와 꼭 관련이 없어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높게 나타나고, 다른 스테이트는 서로 이제 같이 등장할 경우에 이제 리워드가 높게 나오고, 이제 아닌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발리데이션 이제 데이터 셋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 밸류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리니어 이제 리그레이션 모델을 이제 정의를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분류 작업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변별력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브 베이지언은 이제 물론 파인 튜닝이 들어갔기 때문이긴 한데, 나이브 베이지언이랑 이제 SVM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게 나왔고요. 이제 딥러닝 모델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에 미치지는 못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이게 약간 병원 환경이랑 특수성 때문에 제가 이제 데이터 항상 액세스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제 제한된 시간에만 가서 이제 실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액세스가 부족해서 파인튜닝을 많이 할 수 없긴 했는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낮게 나왔고요. TD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이제 LSTM과 이제 거의 똑같이 결과가 나왔고, 딥러닝 방법 중에서는 가장 이제 이 두 어프로치가 이제 비교해서는 이제 좋았습니다. 근데 TD러닝을 활용하는 장점은 이제 인크리멘탈하게 이제 우리가 이 에스티메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예제인데, 여기서 이제 이 X축은 이제 스테이트먼트 하나하나가 이제 주어지는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인덱스는 이제 각각 인덱스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0000 이렇게 주어지다가 여기 가서 이제 다른 스테이트들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ADR 그 스테이트 밸류가 이제 증가하는 패턴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도 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 6 가장 이제 높은 스테이트 밸류를 가진 스테이트가 나와서 여기서 0이지만 여기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부스트래핑 이펙트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6 다음에 역시 또 0이 나왔지만은 그렇게 여기 이 정도로 하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에 이제 0이 아닌 스테이트 인덱스 0이 아닌 스테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하향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이제 스테이트 밸류가 이제 매저가 된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제가 이런 걸 해서 이제 얻는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실제로 이제 ADR 약물 유해 반응과 관련해서 이제 간호진술문 같은 걸 이제 분석을 할 때 느끼는 어떤 그런 인지적인 직관을 이런 모형을 통해서 캡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일단은 이제 강화학습 방법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인크리멘탈한 러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그런 프랙티컬한 케이스에서는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결론이고요. 이제 두 번째 결론은 이제 모형 기반 이제 강화학습을 쓰면은 상당히 어떤 이제 인지적인 방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이제 강화학습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는 강화학습을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이 이제 희소성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데, 이제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취하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우회하면서 좀 더 복잡한 태스크를 이제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강화학습을 이제 도움되게 디자인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큰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만약에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이제 강화학습을 이제 NLP 태스크 같은데 이제 많이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앞으로 남겨진 그런 연구 과제인데,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적용을 해보려면은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 그런 이제 큰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모델 러닝, 이제 플래닝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구간에서 이제 모델이 이제 임프루브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RL 에이전트에 이제 모델을 처음에 인풋으로 줬을 때 이제 트레이닝이 이어지면서 이제 모델이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입력을 줬을 때보다 더 개선이 될 수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 케이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과정에서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뭐 단순히 그냥 익스피리언스를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하지 말고 이제 프라이어타이즈드 뭐 이렇게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이제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이렇게 오더링을 한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러닝을 이제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과정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뭐 메타 러닝 같은 걸 도입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프로치가 도입될 때 이제 강화학습 모형들이 이제 다른 이제 슈퍼바이즈드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론을 주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끝인데요. 제가 어제 뭐 ACL 페이퍼에서 이제 일종의 태스크 컴플리션 다이어그 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봤는데, 거의 이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형을 가지고서 연구가 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자연어 처리나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과정에 도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모델 베이스 첫 번째 케이스에서 모델 베이스 텍스트 컨트롤 이용해서 모델을 이렇게 뭐 센티미터 어나리시스를 LSTM 연습해서 모델을 구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델 다이나믹스 리워드랑 일단 리워드만 이렇게 LSTM을 이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랭귀지 모델링을 해서 랭귀지 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랭귀지 모델링을 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에서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랭귀지 모델링을 이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모델 베이스 어프로치에서 모델은 리워드만 주는 거지 트렌지션. 예, 트랜지션은 그냥 이제 모델 프리 방식으로 한 겁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랭귀지 모델링은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하는 건 상대적으로 좀 간편하기 때문에 이제 랭귀지 모델링은 뭐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제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